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아내가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자가 너무 버거워요. 협력사가 10년간 판매 금지 조항을 어겼어요. 상간자 소송 당하면 맞고소 할 수 있나요? 폭행 사건에 휘말렸는데 대질 조사 꼭 해야 하나요?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살펴볼 법령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4일부터 음주 측정 방해 행위인 일명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최근 화제인데요. 변호사님, 술타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술타기라는 것은 음주운전에 단속을 걸린 사람이 또는 이제 운전을 한 다음에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자리를 떠나서 술을 일부러 더 마신 후에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측정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운전할 당시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술타기는 이를 불분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행위는 경찰의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 또 처벌의 근거 부재와 혐의 입증도 어렵기 때문에 법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6월 4일부터 이러한 술타기에 대한 측정 근거와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44조 5항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상습범의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6년 이하, 벌금형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또 상습 측정 거부 행위는 징역 1년에서 6년 이하,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술타기는 처벌 수위는 이제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또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이는 음주 측정 회피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 등을 운전을 한 경우에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하여 6월 4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음주 뺑소니 사고로 한 차례 좀 논란이 됐었던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좀 발단이 되면서 마련됐다고 하던데, 이때도 그 김호중 씨 사건에서도 술타기 수법이 좀 이용됐었던 건가요? 네, 지난해 5월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 씨가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네. 김호중 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가 있었는데요. 김호중 씨는 17시간 경과한 후에야 경찰에 출석을 하였고 그 사이에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서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김호중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빼게 되었고요. 이후 김호중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는 했었는데 이를 최종적으로 취하해서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김호중 씨 사건에서 술타기 수법이 먹혔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혐의는 아예 빠졌으니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방법이 정확해야 되는데 중간에 술을 마시게 되면은 측정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이 좀 끊이지 않는 음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좀 마련이 됐는데요. 개정안에 따라서 술타기에 대한 처벌뿐만이 아니라 상습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좀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고요. 네, 경찰은 기존 도로 위에서 실시하는 음주 단속 외에도 시민들의 음주 의심 112 신고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음주 장소와 차량 이동 경로에 대해 추적 수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오늘 6월 4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로 인한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및 구속 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실 좀 사망자나 상해, 인명피해가 상당히 좀 크게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예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가 위험운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운전자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마지막으로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5년간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연평균 2,000건 중 25.7%를 차지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761명으로 전년 대비보다 2.1%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있었고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사고도 고령자가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택시 등 대상으로 이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도 시범 장착을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사에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평가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러한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곧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내 전문가와 업계와 장착 대상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고 입법 예고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페달 오조작 관련된 부분은 서울 그 시청역 사건에서도 계속 오조작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경찰 조사와 우리 신발 바닥 자국 이 부분이 발견이 되면서 페달 오조작이다라고 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된 케이스인데 그 부분을 좀 어쨌든 결국은 증거 사실 확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의무적인 조항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보다는 좀 더 예방 쪽에 방점이 더 찍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오조작 방지 장치에는 당연히 이런 페달 조작에 관련된 기록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밟는 행위 같은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목표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만약에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좀 신체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뭔가 마련된 건 없을까요? 네,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질병 등 신체 또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를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서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또 최고 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해서 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적 또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서는 고위험자의 개념을 정의를 해서 선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의 도입 일환으로 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 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 조건부 운전면허제로 좀 도입이 되면 사고가 좀 많이 예방이 됐으면 좋겠네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보다 안전한 도로 문화 정착을 위해서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예. 연락 주셨어요? 예. 네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융자가 땅 담보로 해갖고, 예, 2억 5,300만 원 있고, 예, 그리고 신용이, 은행에 신용으로 이제 2천만 원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월급이 한 140만 원 이랬대요. 예, 그러고 월세가 보증금 2천만 원에 85만 원이고 예. 그렇게 있는데. 네네. 혹시 그 땅 담보로 해서 융자 받으셨다고 하는데 예. 땅의 혹시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공시지가가 2억 4,700이다, 야. 2억 4,700이요? 예. 네.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예. 네, 그렇군요. 옆에서 정석환 변호사님께서 다 듣고 계셨거든요.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림의 예. 정석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질문을 예. 조금만 더 드리고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예, 방금 전 이제 회생 쪽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파산 같은 것도 고려를 좀 하고 계실까요? 예, 예. 파산 쪽 고려를 하고 계시고 일단은 공시지가가 현재 융자하신 비용보다 훨씬 큰 걸로 나오고 계신데 혹시 예.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요즘은 거래가 잘 안 돼갖고, 예, 과거 기준으로는 한 얼마 정도였을까요? 과거에는 그거 이상으로 거래됐지. 뭐 한 3억, 4억 이런 정도까지도 올라갔다라고 예, 한 보면 3억. 될까요? 가까이 됐지. 3억 가까이. 예. 네. 그리고 아까 월급이 한 140 정도의 월세가 85 정도라고 하셨는데 예. 월세를 포함해서 보통 월 나가시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생활비는 많이 나가지 뭐.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시죠? 한 300만 원 이상 나가지 뭐. 140 버시는데 300 정도 나가세요? 여기에 혹시 아까 말씀하신 이자, 대출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예. 대출 이자 포함해서 다 300. 대출 이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 120만 원. 120만 원 정도. 그러면은 180만 원 정도가 대충 월 생활비로 나가시는데 140 예. 정도씩 벌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회생을 고려하신다고도 하셨고 파산도 고려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쪽을 선택을 할지가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약간 짧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개인 회생이라는 거는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인 개인이 이제 신청할 수 있고 또 이 예. 15억에는 담보 채무가 10억 또 이제 무담보 채무가 5억 이하여야 되는데 상담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 자체는 충족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예. 개인 회생을 일단은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통상 한 3년에서 5년 동안 이 예, 나머지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월 생활비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 후 나머지는 면책을 받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파산 면책이라는 거는 보유하고 계신 재산을 모두 파산 재단이라는 곳에 옮기게 되고요. 이 예. 재산들을 원칙적으로 모두 채권자한테 배당을 하게 해서 환가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파산 절차가 종료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있었던 채무는 모두 면책을 통해서 더 이상 빚이 없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예. 일단은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변제를 한 다음에 자녀 채무는 면책되고 신용 회복도 바로 가능하다는 게 상당한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예, 다만 일단 가지고 계신 이 토지 있잖아요. 담보로 내놓으신 부동산이 경매 예상 가액에 따라서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어쨌든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진행을 할 때 3년, 5년 동안 계획을 아무리 잘 짜더라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파산 면책 과정은 이제 변제 능력이 아예 없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채권이랑 또 이제 앞으로 월 수입 같은 것들이 그거에 비해서 채무가 월등히 높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용도 회복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예, 맞아요. 이게 바로바로 회복이 되는 절차는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단점이 있고 또한 뭐 나이가 현재 58세 정도로 제가 예. 알고 있는데 아마 뭐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은 일을 안 하시니까 상관은 없지 싶지만 특정 직종에 한해서는 파산을 하게 되면은 업무를 못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직종에 한해서는 명책 결정으로 복권이 되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을 검토를 해가지고 학교 그 장애인 애들 돌보는 거 공무직인가 뭐.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일단 단순 공무 업무를 돕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공무원은 없는지가 아니고. 그러시면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다만 예. 이제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는 그 뭐랄까 할까요 기관에 대해서 이 파산 상황에 들어간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따로 해보셔야 됩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해당 우리나라 법률에는 파산을 했다 그래갖고 취업 제한 자체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런 불이익 처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긴 해요. 그래도 예. 이제 현재 하시는 일이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제한되는 업종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 회생이랑 파산 면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상담장님 상황에 비춰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정기 소득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개인 회생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긴 해요. 월급이 너무 안 적어요. 근데 월급이 너무 적으셔가지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보다 채무가 훨씬 많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개인 회생을 하시더라도 아마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파산 쪽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관련해가지고 현재 뭐 약간 음성이 적게 들린다요. 말이 작게 들리세요? 예. 예, 새로 끊었다가 새로 전화. 제가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나네. 제가 말을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토지가 지금 담보로 잡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토지 경매랑 이제 좀 엮여 계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을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파산 같은 경우에 담보로 이미 잡혀 있는 부동산은 별채권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따로 경매가 이루어져서 이 담보로 잡고 있는 금융회사가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금융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뭐 아까 신용대출 회사도 있으실 거고 뭐 혹시나 개인적인 채권 채무가 있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담보 부동산 외적으로 또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만약에 이 해당 토지가 경매가 이뤄진 다음에 예. 아까 2억 3,500만 원을 모두 변제를 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은 5,300. 예,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토지 경매 대가가 남는다고 하시면은 거기서 나머지 채권자들한테 다 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예,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뭐고 뭐 칼락한 이자 아팠대요.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더 드릴 테니까 중간에 생각나면은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딱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토지가 만약에 경매를 하게 되면 감정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이 감정가가 만약에 그동안 갖고 계셨던 채무액보다 월등히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경매를 통해 갖고 모든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회생법원에서는 이 파산 법원에서는 이러한 파산 신청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갖고 이를 기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산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신 게 아니라 그 경매로 해서 남은 돈을 일일이 다 변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예, 약간 이러한 부분이 조금 고려 파산이 대상이 그러면 안 되는구나. 예, 파산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실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파산 경매 감정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채무랑 채권 관계를 좀 따져봤을 때 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그리고 감정가가 예, 나오고 난 후에 예,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뭐 2억 5천만 원 나올지 뭐 2억 한 8천만 원 나올지 모르는데 예, 그 2억 8천만 원 나오면은 자산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2억 5천 나오면은 빚이 더 많잖아. 그렇죠. 예. 그걸 보고 난 후에 그 서류를 그 뭐 개인 회생을 하든지 파산을 하든지 결정해갖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약간 예. 가지고 계신 담보 토지의 가액이 좀 예. 애매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감정가를 판단을 한번 받아 보셔야지 좀 더 파산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경매로 넘겨가지고 해당 담보 은행에다가 먼저 갚고 나머지를 뭐 변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은행에 연체를 3개월 이상 하면은 예, 경매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그 감정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감정가 그걸 보고 그래가 그 서류 접수를 하는 게 그게 옳은 방법이라야.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좋으신 방법이고요. 예.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어차피 파산을 신청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 토지는 별채권이라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경매가 이뤄진 상태에서는 경매로 해당 은행이 먼저 채무를 받아가게 되고요. 예. 이제 개인 회생을 만약에 선택을 하시게 된다. 그러게 되면 예. 일단은 경매 자체는 중단이 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상담장님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시는 거는 자유긴 한데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가를 토대로 채무가 예. 더 많은지 아니면 채권이 더 많은지를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될 문제긴 합니다. 감정가가 나와봐야 되네. 예. 그러면 은행에 지금 전화하면은 그 주변에 감정가 나와가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부동산 같은 데서 이런 감정가 같은 거를 물어볼 수는 없으시고 결국에는 예. 감정평가사한테 돈을 맡기고서는 감정평가 비용을 지불하신 다음에 해당 감정가를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서 감정 신청을 통해서 나온 금액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갖고 단순히 그냥 주변 시세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예, 뭐
그 은행에 가갖고 그 감정 평가 받는 거 좀 보여달라 하면은 은행에 이제 만약에 감정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해당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 주변에 그에 예, 해당 지금 담보로 잡고 있는 은행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은행에서 만약에 감정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놨다 하면은 그걸 예. 좀 공유를 해달라 해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죠. 다시 그 감정 평가를 내 땅을 해달라 하면은 해줄란 거야. 해주진 근데 안 하지. 예, 기본적으로 해주진 않고요. 어쨌든 예. 은행 입장에서도 이 땅에 대해서 예. 본인들의 돈을 들여갖고 감정 평가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해갖고 법원에서 이제 경매 절차에 따라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고 배당을 받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개인 회생을 신청해 버리면은 경매가 중단이 돼 버는구나. 예, 경매는 일단은 중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언제까지 가는 거야? 개인 회생 일단 중단이 됐다고 해갖고 영원히 중단이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회생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계획에 따라서 변제하는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데 이게 예.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긴 해요. 그래서 예. 중도에 변제를 못 하고서는 예. 회생 자체에서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무리를 예. 못 하고 이런 경우에 결국엔 다시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토지가 판매가 돼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상황까지도 만약에 나타납니다. 뭐 한 달에 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갚으러 가면 나는 못 하겠다. 그래 예,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예, 그렇죠. 그래 되면은 다시 이제 그 취소되고 경매를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 돼 갖고 이제 그러면 저거 파산하겠다 하면은 그것도 되는 가능은 하세요. 일단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하신 다음에 예. 개인 회생이 뭐 기각이 나거나 아마 예. 근데 이제 애초 처음부터 회생이 가능성이 있는데 기각이 나는 경우는 없고요. 일단 회생 계획서에 따라서 변제가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회생이 먼저 인정이 될 겁니다. 인용이 예.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실 수는 있는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하면은 나중에 파산으로 한번 전환해보는 거를 기대는 해볼 수는 있죠. 개인 회생도 그 지금은 그 뭐 한 달에 얼마 30만 원 넣을지 뭐 50만 원 넣을지 지금은 전혀 알 수 없지. 네. 근데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본다면은 예. 현재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월 140만 원. 예, 월 수입이 140만 원 정도시고 예. 이 대출 이자를 제외해도 지금 한 180만 원 정도씩은 계속 생활비로 나가시니까 결국엔 가용 소득이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신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시면은 개인 회생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그 예. 월 수입에서 생활비를 제하고 남은 부분이 있어야지만 가용소득이 인정이 되고 그 가용소득에 예. 따라서 변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 따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회생은 좀 어렵고 개인 파산을 준비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싶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한 얼마 드는 거야?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들마다 다 상황이 달라서 보통은 예.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고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 싶으면 비용을 더 받기도 하시는데요. 예. 상담장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소송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소송 구조는 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갖고 먼저 신청을 해보고 나서 이제 각 변호사나 아니면은 법률구조공단 통해 가지고 이제 소송 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고 하거든요. 예, 만약에 이러한 비용 감당이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다 싶으시면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 구조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니까는 뭐 담보 있는 거는 뭐 자기들하고 별 관계가 없다 하던데. 예, 그거 아마 회생이랑 이런 부분이랑 관련돼서 그런 것 같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신 다음에 파산 가능성을 좀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 혹시 궁금하신 점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예.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예. 우리 상담자님한테 도움되실 얘기를 조금 더 나눌 테니까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아까 회생할 때 포괄금지 명령이나 혹은 중지 명령 이런 게 나와서 예. 경매가 이제 정지된다고 중지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럼 언제 경매하나요? 회생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예. 것처럼 결국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보전을 하고 그 예. 안에서 변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부동산 일단 매각은 안 한다. 예, 변제가 일단 이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경매는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월급으로 우선은 전부 다 회생을 시켜주고 예, 부동산도 자신의 재산으로 들어가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하거나 그렇진 않나요? 일단 그거는 계획에 따라서 좀 검토를 네네. 해봐야 될 부분에 변제 포함되는 계획에 거죠. 이 부동산이 포함되면 경매를 네. 진행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셨고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고 좀 기억해야 될 부분 딱 한 말씀만 해주시죠. 일단은 뭐 도산 업무라고 하거든요. 예, 예. 파산이든 면책이든. 근데 이제 결정부터 이제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생각보단 깁니다. 대다수 저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뭐 한 3개월이면 되나요? 뭐 2개월이 예.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예. 법원에서도 이분들을 이제 나라의 세금을 통해 갖고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한 6개월에서 1년, 최근에는 한 1년 반까지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를 하시고 본인의 채무 상황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따져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이나 뭐 통신사 같은 곳에 빚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채 확인서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채무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를 통해서 변제 계획이나 파산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류를 잘 완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석한 변호사님께서 사실은 토탈적으로 전부 다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잘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친환경 고체 연료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기술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 경쟁이 덜해서 초기에는 꽤 순조롭게 사업이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당장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와 시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제작을 맡겨야 했는데요. 당시 화학 제품을 만드는 한 회사와 협력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발한 연료의 제조법도 알려주고 그 회사에서 제품을 납품받았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회사가 저희 제조법을 이용해 나중에 경쟁업체로 나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10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 것, 이를 어기면 판매 금액과 회사의 전년도 매출 전부를 손해배상할 것이라는 조항을 따로 넣었습니다. 약 2년 정도는 문제없이 거래가 이어졌고 이후에는 제가 직접 공장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그 회사와의 거래도 종료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 우연히 그 회사를 다시 찾았다가 경쟁업체의 상표가 찍힌 고체 연료 제품을 이 회사가 직접 출하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현장 사진도 찍고 담당자와 나눈 대화도 녹음해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계약서에 버젓이 판매 금지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저희 제조법을 그대로 이용했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분명 유사한 제품이 출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협력업체가 유사 제품을 유통한 정황을 좀 포착한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계약 종료 후에도 10년간 판매 금지 특약 효력이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예, 특약은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이 지속될 수가 있는데요. 상단과 같이 10년간 판매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싶습니다. 다만 이런 특약이 만약에 이제 강행 규정이나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은 이를 무효라고 또 주장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상대방이 유사 제품을 납품을 했을 경우에 이 유사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유사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제품의 외관이나 또 예. 기능, 제조 방법, 또 원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고추장용 메주가루 제조법에 관한 별명 특허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그 가루에 이제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만 적시하고 구체적인 제조 방법과 공정을 적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상호 대비를 할 수 없다면 이 두 가지는 기술 대상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사진과 녹음만으로 특약 위반을 좀 입증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특약 위반을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예. 상대방이 실제로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랑 또 이제 해당 제품이 계약상 금지되어 있는 유사 제품에 해당한다는 점 모두 본인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사진은 제품의 존재와 유통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대방의 이제 진술이 녹음된 경우에는 특약 위반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기술적 유사성을 증명을 하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당 제품의 샘플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유사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매하는 제품을 좀 사서 샘플 확보할 수가 좀 있겠네요. 예. 상대 회사가 좀 제조법을 응용한 것일 뿐이다라고 이게 주장을 하면 이거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결국에는 계약서의 특약 조항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듯합니다. 예. 계약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 것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면은 응용만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결국 특약 위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상 특약 문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유사한 제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제품이 제조법을 단순히 응용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조법을 활용한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이 특약 내용대로 판매 금액과 상담자님 회사의 전년도 매출 전액까지 좀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특약 내용은 결국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예.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특약에 명시된 대로 판매 금액이랑 전년도 매출 전액을 모두 배상으로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민법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은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손해배상 액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 현재히 부적당한다면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서 과도하다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기 네. 때문에 형사 네네. 책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일단은 부정경쟁방지법 18조 2항은 영업 예. 비밀을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얻는 등 취득 사용하는 경우 또 제3자한테 이를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고 형사소송도 가능할 것 같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저는 살림이나 육아보다는 일하는 걸 더 좋아했고 제가 애초에 목표했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직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애를 너무 빨리 기관에 보내지는 말자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첫돌이 지날 때쯤 남편이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상의 끝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고 저는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예상외로 육아가 잘 맞는다며 육아휴직 생활에 대한 만족이 컸습니다. 저도 아이가 아빠와 더 친해진 모습에 남편이 육아휴직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죠. 얼마가 지나고 아이가 기관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아이의 친구, 또 아이 친구의 어머니들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등 하원을 시키면서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니들과도 친분이 생겼나 보다 했죠.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 무렵 부쩍 한 아이의 엄마 얘기를 여러 번 하기에 아이끼리 많이 친한가 보다 했는데요. 몇 달이 흐르고 어느 날 남편이 자주 얘기했던 아이 친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싶어 봤더니 아이 친구의 어머니와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 친구 아버지가 말하길 오전에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두 사람이 데이트를 자주 했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 분리수거하러 간다면서 또 밤 산책한다면서 또 미래를 즐겼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현장을 덮쳤다면서요. 아이 친구의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 사색이 된 남편은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그쪽 남편이 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갔어요. 남편은 저에게 잘못을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위자료 청구 소송이 당황스러운데 저도 혹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황당한 좀 사건이고 좀 어이가 없는 사건이긴 합니다. 이게 육아휴직해서 남편이 애를 돌보다가 다른 아이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른 사안인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조금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상대편 남편이 우리 쪽 남편한테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청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 쪽 지금 와이프분이 상대편 그 어머니, 아이의 어머니한테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연을 보면 좀 남편이 외도를 한 상대 여성의 배우자가 남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했고, 이 사연을 듣고 상담자님은 알게 됐거든요. 예. 이 증거가 없이도 상간녀, 그러니까는 상대편 어머니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증거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확보한 증거가 없더라도 예. 소송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승소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건 경우에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결국 상대방 남편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방 남편이 현장을 덮쳤다라고 말을 했고 이를 근거로 상담자님의 남편에게 소송을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죠. 네. 이 사람이 제기할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는 반대로 상담장님께서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도 그대로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연에서 남편분께서 이미 외도 사실을 인정했고 상대 여성 또한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정황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그날 상황에 대한 상대방 남편의 이제 증언과 이 사실을 함께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사실은 간통 행위가 있는 장소를 덮쳐서 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뭔가 증거 확보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는 부정행위를 하면 모두 다 이제 손해배상을 하는 위자료 책정의 범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인정하는 인정진술만 가지고서도 부정행위를 인정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한쪽 말을 들었을 때 좀 예. 상황이 안 맞는다, 예. 지나치게 한쪽한테 불리하고 모순된 네.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인정이 되기 어렵겠지만 네.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미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예. 그걸 법원에서 또 진술을 했다고 하면은 음.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편 남편이 우리 쪽 남편한테 소송을 걸어서 사실은 증거로 제출을 할 텐데 그 증거를 사실 와이프한테 안 보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는 또 증거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 예. 사건 번호를 알면은 좀 더 손쉽게 예. 진행이 가능합니다. 음. 관련해서 진행하게 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남편이 진행을 했던 사건 번호를 아시면은 예. 해당 사건에서의 문서를 제출받아서 이걸 통해서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해하실 수 그렇죠. 있거든요. 얼마 정도 될까요? 일단은 뭐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예.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실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통상적인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과거에는 상간 위자료가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정도, 정말 심하다 해야지 뭐 5천만 원 갈까 말까였었는데 예, 예. 요즘에는 사안이 자꾸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예. 법원에서도 위자료의 현실화를 통해서 현재는 점차 오르고 있고, 현재는 최근 평균 한 2천에서 3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법원에서 이제 위자료 액수를 산정을 할 때는 부정행위 기간이랑 또 어떤 행위를 했는지의 그런 부정행위의 정도도 판단을 하고요. 네. 이것이 어떻게 혼인 생활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상간자들이 뭐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따져보게 되고, 특히 또 자녀가 있는지, 또 이제 이 자녀가 또 미성년자인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매우 당황하시고 좀 당혹스러우실 텐데 이 부분 잘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친구들과 만나 모임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친구 2명과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다른 취객 일행과 시비가 걸렸습니다. 담배 냄새 때문이었는데 상대 측이 많이 취해 있기 때문에 오해한 것 같다며 정정해 말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다 취기가 있었기 때문인지 곧바로 폭언과 구성이 오갔고 몸싸움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덩치도 크기 때문에 웬만한 폭행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싸움을 말리기만 했는데요. 상대방 중 한 명이 계속 저에게 욕을 하면서 가슴을 퍽퍽 치고 급기에 얼굴을 가격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저도 주먹을 휘두르고 싶다고 생각한 찰나 경찰이 왔고 조사를 통해 상대방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와 싸웠던 상대가 갑자기 자신은 때린 적이 없다고 우긴다는 것이었습니다. CCTV에 얼굴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대질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대질 조사 시간도 맞추기가 어렵고 폭행을 한 적이 없는데 대질 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하지 않을 경우 제가 불리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싸움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담자님으로서는 경찰 조사, 대질 조사가 좀 참 성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대질 조사를 왜 하는지 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네, 대질 조사는 사건 관계자들이 이제 진술이 엇갈릴 때 보통 많이 하는데요. 예. 양측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직접 대면해서 신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보통 이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다 보니 수사관 입장에서는 제3자라서 누구의 말을 더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상담장님께서 이제 억울한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하고 또 불쾌한 자리일 수는 예.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거짓말을 수사관 앞에서 직접 탄핵하고 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질 조사가 사실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걸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하고 만약에 대질 조사하면 불리해지는지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시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대질 조사는 의무는 아닙니다. 아, 예.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이제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 예, 예. 이는 이제 대질 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 절차에서 진술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대질 조사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겠고요. 네. 만약에 다만 이제 이거를 거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결국엔 대질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해당 수사에 나와서 진술을 한 사람의 발언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게 될 것이고 예. 상대방의 거짓말을 한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예. 상대방의 주장만 이제 수사기관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게 뭐 당연히 폭행 행위로 상해가 좀 발생을 했다면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제 폭행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은 또 그 예. 유죄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혹여 유죄가 안 되더라도 민사상 배상의 의무는 당연히 인정이 될 것입니다. 네. 보통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손해배상액을 모두 포함시켜서 합의금을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쪼록 좀 피해를 잘 뭔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보험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정석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05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